7년 전 김영사님이 대구 수성경찰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한 팀이 되고 나서 해결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범인이 검거 직후에 한 말이 생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범인이 검거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고요? 증거 나오면 내가 입을 열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맘때였다고 합니다. 오후 4시 50분경 한 여성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구대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전날 저녁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러 간다는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하러 왔는데요. 실종자는 지역에서 소문난 재래가의 외아들이었고요. 당시 탄탄한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종적을 감출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도 없어서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날 같이 저녁을 먹었던 거래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날 오후에 사장과 그 회사 전무 그리고 거래처 사람 2명 이렇게 4명이서 골프를 치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장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는데 폭탄주 2잔을 마시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사장은 어디로 간 거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장이 좀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쉽게 술에 깨지 않아서 전무의 차를 타고 대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전무가 알고 있겠네요. 전무의 차를 타고 갔으면. 예, 사장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사장이 술에서 깨어 이 차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던 길에 술 깨갖고 다른 데로 가서 한잔 더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 보이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럼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차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 혹시나 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까 봐 대구 전역에 있는 응급소를 싹 다 뒤졌습니다. 병원에 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일단 그러면 사장님이 전무차에서 내린 곳은 어딘지 CCTV로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주변에 CCTV 3대가 있었고 하나는 모조품이고 하나는 너무 흐릿해서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나머지 CCTV에는 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휴대폰 위치 그 기지국으로 맞아, 추적은 맞아. 확인해 봤더니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 전무 말로는 사장이 급하게 차에서 내리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차에서 내려보니까 짐이 고스란히 있어서 골프 가방이랑 휴대폰에 지갑까지 다 사무실에 가져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종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실종 5일차였는데 그때까지도 사장의 행방이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종 5일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형사님들은 사장의 마지막 행적부터 거꾸로 되짚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사장이 전무 차에서 내린 그 시간대에 정류장에 정차했던 버스를 뒤졌습니다. 버스에 달린 CCTV랑 그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요. 전무가 얘기했던 그 시간에 전무 차가 정류장에 잠깐 서는 게 보였는데 사장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무를 만나서 블랙박스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며칠 전에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무에게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내한테 들킬 후부터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요. 그날도 누굴 만나고 왔다며 아내가 자꾸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해서 블랙박스 칩을 빼서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전무가 말한 것들 중에 분명 거짓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무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사장의 마지막 행적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전무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반주를 했던 바로 그 식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차장에서 뭔가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3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사람 2명은 각자 차로 내려서 식당으로 먼저 갔고요. 전무 차에서 전무가 내렸는데
트렁크 쪽으로 가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전무 손에 작은 무엇인가 들려 있었는데 왼손으로 쥐고 오른손으로 뭔가 탁 돌리더라고요. 탁. 이거 아까 하신 게 딱 음료 뚜껑 같은데요? 저희도 음료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술자리에 가기 전이니까 아마 숙취 해소제가 아닐까 네. 추정됐고요. 전무가 트렁크에서 한 병을 더 꺼내더니 그거는 뚜껑 안 따고 두 병을 양손으로 쥐고 차에 탔습니다. 그럼 일단 두 병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는 차 안에 있는 사장님하고 같이 마시겠다는 얘기인데. 네, 차 안에서 같이 마신 건 같았습니다. 예. 잠시 후 그 전무랑 사장이 전무 차에서 내렸고요. 문제는 들어갈 때 멀쩡했던 사장이 식당에 간 지 약 1시간 만에 그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술을 취한 게 아니라 온몸이 축 늘어진 게 의식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음료수에 뭘 탄 거 아닌가요? 전무가. 뭐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아까 하나는 뚜껑을 따서 가고 하나는 그냥 가져간 거. 딴 거에는 뭐 이제 우리가 뭐 정신을 모를 약을 타서 사장님 드세요 하고 본인은 안 딴 거를 마시고. 의식과 맛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의심을 안 하고 마셨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게 자주 했었던 일이면. 선배님들이 물 탈 때도 이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무가 수면제나 마취제를 미리 탄 음료를 주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상황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무가 사장을 최소한 감금을 하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사람이 지금 생활 반응이 없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그런 추측을 확인하려면 사장의 행방을 찾는 것이 가장 이제 급선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사장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문제는 사장을 추적할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술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 그런데 이때 우리 형사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무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실한 정황이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 보자고 전무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그 전무에게 실종 당시 사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전무 말을 다 믿어주는 척 듣고 있다가 불시에 던졌습니다. 당신 휴대폰 좀 확인해도 되겠느냐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주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요. 그러니까 실종 5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강력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날, 전무가 휴대폰으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땅속 사체 부패 시기를 검색하고 온라인에 그 궁금한 거 물어보는 데다가 CCTV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올려놨습니다. 야, 이거 휴대폰 이게 포렌식이 될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포맷을 하고 당당하게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일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영장 청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 영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 날 전무의 집에서 컴퓨터와 메모리 카드, 외장 하드를 압수했는데 이번에도 확신을 했죠. 또 뭐가 나왔나? 전무가 휴대폰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컴퓨터로 검색한 키워드입니다. 휴대폰 검색어 수사, 검색어 지우기, 휴대폰 복원 수사, 실종, 부패, 시체, 청송, 진술 거부, 묵비, 자백. 진술을 거부할 거야 일단. 네. 그다음에 묵비로 갔다가 내가 결국 증거가 나오면 자백할 수밖에 없겠다. 자기가 써놓은 것 같아요. 참 황당하네. 야 이거는 그러면 거의 뭐 좁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청송이 교도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청송은 왜 검색한 걸로 혹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송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도 있지만 또 수사팀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청송이 그렇게 뭐 아주 먼 것이 아니라면 시신 유기 장소일 가능성도 있는 건데. 저걸 보고 저희들도 좀 불안했습니다. 사장을 못 찾으면은 전무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쳐서? 그래서 형사님들은
사장이 실종된 날 이후부터 그 전무의 동선에 주목합니다. 네. 그리고 실종 다음 날 새벽 전무의 차가 움직이는 걸 포착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영천에 새벽에 청송 갔다가 청송을 가는구나. 청송에서 다시 영천으로 갔다가 대구 오니까 4시간 반 정도. 근데 청송에서 정확하게는 38분 정도밖에 안 머물렀네요. 무언가를 하기엔 매장하기에는 시간이 짧죠. 그러면 청송에 시신을 묻었다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청송에 지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전무의 본가가 청송에 있었고요. 그 청송에 진입해서 본가 위치까지 꽤 거리가 있어서 한 40분 정도면 본가 찍고 바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송에 왜 갔을까요? 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던 건 청송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같은 길로 갔다가 되돌아왔는데요. 네네. 갈 때는 42분 만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1시간 38분이나 걸린 게 이상했습니다. 아 그러네. 저걸 못 봤구나. 돌아올 때 시간이 같은 길인데 올 때 1시간 더 걸린 거네요. 청송과 영천 사이에 있는 군위에 위치한 주유소를 전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저 차가 전무의 차입니다. 그 흰옷 입은 남자가 전무고요.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주유소 직원인데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뭘 들고 다시 차에 타더라고요. 1시간 후에 다시 주유소에 왔을 때 전무 손에 들려 있던 게 보였죠. 어? 삽이다. 삽이었습니다. 아, 삽. 저희가 주유소 직원한테도 확인을 했는데요. 1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는데도 너무 특이해서 직원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혹시 뭐라던가요? 아침 일찍 웬 남자가 나무 심으러 간다고 가는 길인데 삽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5천원을 받고 빌려줬더니 남자가 약 1시간 후에 다시 삽을 돌려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침 7시에 뭐 나무를 심는다고 주유소에 와서 삽을 빌려달라? 그래서 일단 삽에서 DNA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국가수에 긴급으로 분석을 맡겼고요. 수색조 1,200명을 소집해서 주유소 일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1,200명이나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정말 투입이 된 거네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황 증거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전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전무 위치를 확인했더니 어느 대학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대학원을 다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갔더니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걸 수갑 채웠죠. 근데 첫 마디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안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피말리는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 오늘 사건 시작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네. 끝까지 가보자. 제가 강력계 형사만 32년 차인데 범인한테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증거 찾아오면 그때 입을 열겠다. 근데 희열이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일단 살인의 시효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했죠. 그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청송이 간 적 있냐 했더니 부모님 뵈러 갔다가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고 왔다고 했고요. 군위에 있던 주유소에서 삽 빌린 적 있냐 했더니 나무 심으려고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순순히 또 다 대답은 하네요. 살인일 꺼냈으면 아마 입을 더 닫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전을 세웠습니다. 뭔가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청송에 간 날 전무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했더니 계속 집에 있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청소하고 지금 다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네네. 아, 위치 추적당할까 봐 놓고 갔을 수도 있겠다. 아, 알리바이 만들려고. 본인의 자세한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무가 총성에 있었던 그 무렵에 전무 전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건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이 아내가 전무인 남편을 도와서 소위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내도? 일단은 추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미 전무는 그 저한테 총성에 간 적이 있다고 했으니 자기 전화의 발신 내역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던졌죠. 아내도 같이 한 거지. 갑자기 무릎을 저 앞에서 딱 꿇더니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약하네. 살려 끝까지 가자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럼 진짜 아내랑 공범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범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꼬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시신 어딨냐고 물었더니 군위 주유소 근처에 산 이름을 댔습니다. 됐네. 끝났네. 됐네. 야, 형사님 진짜 확실히 5일에 한 명씩 잡는. 저희도 다 됐다 싶었는데 딱 10초 지났나 전무 표정이 싹 바뀌더니 다시 의자에 차분히 앉더니 모른다, 난 아니다 이 말만 했습니다. 이렇다니까. 내실을 불안은 뭐야 네. 갑자기? 아니, 산 이름까지 다 얘기했는데?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증거가 뚜렷한 게 없으면 번복할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아내 얘기를 꺼내니까 순간 자백을 했던 건데 시신을 못 찾으면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문에서도 피의자는 잡았는데 시신 없는 살인되나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압박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자백은 포기하고 무조건 시신을 찾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낮에는 수색 작업하고 밤에는 서류를 보면서 내가 놓친 게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나무라는 글자가 확 떠오르면서 몸에 전기가 확 돌았습니다. 나무요? 나무. 아, 아까 전에 그 주유소 직원한테 나무 심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떠오른 거 아니에요? 잠에서 깨자마자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네. 지금까지 전무가 한 말 중에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팍 왔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꿈에서 나무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거짓이면 꿈에서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나무를 심으러 갔다는 말은 진짜라는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바로 수색팀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색할 때 작은 묘목 위주로 반드시 잡아서 흔들어 보라는 거습니다. 근데 다음 날 갑자기 전무가 형사님들을 급히 찾습니다. 그 아프다면서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데리고 가야 돼요? 그거 깨병일 수도 있고 나가면서 뭐 또 딴짓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다 고소하면 병원에 그 데려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줬더니 전무가 대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들썩 주저앉더라고요. 뭘 봤는데요? 자, 같이 보시죠. 수색하는 장면을 봤나 보다. 지난 8일 실종된 대구의 중소건설업체 대표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저 뉴스를 범인이 본 거야? 타이밍 기가 막힌다. 저런 저 우거지 숲을 숲에서 봐봐요. 저기서 어떻게 찾으셨지? 실제로 전무가 말했던 산에서 시신이 발견됐고요. 한 의경이 나무를 흔들었는데 쑥 뽑혀서 여기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무 뽑힌 자리를 약 70cm 팠더니 사장이 알몸 상태로 묻혀 있었습니다. 땅 팔 때 나프탈렌까지 나왔습니다. 전무가 시신을 묻어놓고 다시 유기장소로 왔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들통날까 봐 나프탈렌 여러 개를 손으로 꾹꾹 눌러서 땅에 박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뭘로 나왔습니까? 예,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됐고요. 그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그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장을 차에 실어서 사무실까지 왔다고 하고요. 주차장에서 목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 식당에서 그 음료수에 그 병에다 수면제를 탄 거네요. 그러니까 사장이 술 몇 잔 먹지 않아도 몸이 축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쵸, 그쵸, 그쵸.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무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월급 주는 사장님인데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한번 그 전무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실래요? 저 사람이야. 저 모자를 쓴. 현장 검증하는 거구나.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유족들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뭐야? 에이, 순간적으로 화났는데 수면제를 탔다면서요. 수면제를 준비했는데 그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야. 반성하는 말투가 아니야. 그러게요.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 느껴지잖아요. 네. 아무리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화가 이해가 안 된다. 전무는 5년 전에 사장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장이 앞으로 회사가 잘 되면 당신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잘 키워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회사 실적이 잘 나오니까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말을 고조고대로 믿는 것도 웃긴데 당연히 실적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고 또 5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야, 저거는 먼 날 약속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당시에 그 전무의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투자에 실패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휴, 또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구나. 사무실 주차장에서 사장이 잠깐 깼는데 월급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거절당해서 욱하는 마음에 죽였던 거라고 진술했는데요. 식당으로 가기 전에 이미 숙취 해소제에 수면제 3알 넣어서 미리 준비해 먹었고요. 주차장에 깼을 때 수면제를 다시 5알 넣어서 술 깨는 약이라고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무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건 맞나요? 제가 당시 아내도 수사를 했는데 그간 남편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를 걸었던 건 자기 휴대폰이 안 보여서 전화기를 찾으려고 눈앞에 있던 남편 전화기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